안녕하세요. 손일본학 전공입니다. 오늘은 일본 문화 콘텐츠 자료를 가지고 강의를 할 생각인데, 일본어와 일본 문화를 같이 접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본어 공부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나? 일단 일본어가 외국어라면 일본어 공부 역시 외국어 공부를 하는 기본 방법을 충실히 따라야 한다. 항상 기본에 충실해야 한다. 먼저 외국어 공부가 학습인가 학문인가에 대해서 확실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외국어 공부는 학문인가 학습인가? 우리나라는 미국, 유럽, 일본 등에서 선진 학문을 배워와야만 했습니다. 선진 학문을 배우기 위해 미국 유학을 갔다 오거나 외국 여행을 갔다 온 대학 교수나 과학자들이 외국어를 할 줄 알았기 때문에 학문하는 사람들이 외국어를 할 줄 알았기 때문에 외국어 자체가 학문으로 오해해져 온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대학에서 가르치고 배우는 것들이 모두 학문이 아닙니다. 모두 다 학문이 아니라는 얘기죠. 한국 대학에는 음악 전공, 미술 전공, 무용 전공, 체육 전공이 있습니다. 이 전공은 대학 입시에서 이론 시험이 아닌 실기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기능 습득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이런 전공들도 대학이란 장소를 빌려 가르칠 뿐이지 학문은 아니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어학도 대학이란 장소를 빌려서 가르치고 배우는 것뿐이지 학문이 아니라고 합니다. 학문은 뭉탱이 시간에, 학습은 짜투리에. 학문을 하는 데에는 뭉탱이 시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연구실 같은 곳에 틀어박혀서 발명 같은 걸 하려면 사고의 흐름이 일정 시간 끊기지 않고 몰두할 수 있는 시간이 어느 정도 계속 이어져야 할 겁니다. 만약 아인슈타인 같은 천재도 30분만 연구하고 30분간 집안일을 하는 식으로 연구하려고 했다면 어떤 발명도 해내지 못했을 거라고 확신한다고 합니다. 30분간 집안일을 하는 동안에 사고의 흐름이 끊겨져 버리기 때문이죠. 다음은 서울대의 위기를 따른 수정 60분에서 학자로서 최고 명예직인 서울대 교수를 그만두고 고등과학교육원의 연구원으로 직장을 옮긴 전 서울대 이모 교수를 인터뷰한 내용입니다. 이모 교수는 서울대를 그만둔 이유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서울대에 있을 적에도 시간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연구자에게는 시간의 양이 문제가 아니고 연구에 몰두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지속될 수 있느냐가 문제였죠. 서울대에서 강의, 직무, 잡무, 업무 회의 등 때문에 시간이 조각조각 쪼개져서 연구에 몰두할 수 없었습니다. 서울대에 있음에도 1년에 3편밖에 논문을 발표하지 못했었다고 합니다. 이곳 과학고등원 자리를 옮긴 후에는 1년에 12편의 논문을 발표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듯 학문을 하는 데에는 반드시 뭉태기 시간이 필요하고 그 시간이 한꺼번에 많이 뭉쳐 있을수록 효율적입니다. 그러나 학습에는 그와 정반대의 원리가 적용됩니다. 짜장면의 법칙이 있다고 하네요. 외국어 공부는 짜투리 시간에 자주 하면 된다는 뜻입니다. 일본어뿐만 아니고 모든 어학 공부는 많이 하는 것보다 자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여기 제가 자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어떤 사람은 밀 빠진 북의 물붓기라고 비하하다고는 하네요. 원리가 흡사하다고 하네요. 외국어를 마스터한다는 것은 마치 밑에 구멍이 난 항아리에 물을 부어서 물이 넘치게 하는 것과 흡사한 원리입니다. 물을 되도록 단시간 내에 넘치게 하기 위해서는 물을 많이 붓는 것도 중요하지만 밑에 난 구멍 크기를 작게 줄여 놓은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요? 밑에 난 구멍이 너무 커서 아무리 물을 많이 부어도 물을 붓는 대로 종쪽 다 빠져나가 버린다면 아무 소용도 없을 것입니다. 물 붓는 양은 공부한 시간, 구멍 크기를 기억에서 소실되거나 단어나 문양들이라고 가정하죠. 새로운 단어나 문장들을 암기하는 것만큼이나 이미 암기해 놓은 것들을 잊어버리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로 암기해 놓은 것들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는 자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주 하다 보면 기초적인 단어나 문법 형식들이 반복되기 마련입니다. 다음과 같은 한국어 문장을 외국어로서 바꾼다고 가정하죠. 나는 내일 학교에 갑니다. 위 문장에 나오는 은, 에, 합니다는 문법 형식이나 나, 내일, 학교 같은 기본 단어들은 문장을 이루는 필수 요소이기 때문에 굳이 의도하지 않더라도 어느 문장에나 나오기 마련입니다. 자주 하면 이런 기초적인 것들이 자동 반복되기 때문에 기억에서 소실되거나 문형들이 최소화되게 됩니다. 소실되는 양이 워낙 적기 때문에 조금씩 하더라도 자주만 해주면 차곡차곡 쌓이게 되기 마련이죠. 실제로 자주 하기를 실천에 옮기기 위해서는 짜투리 시간을 잘 활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앞서 말했듯이 학문을 하는 데는 뭉태기 시간이 필요하지만 어학습은 짜투리 시간으로도 충분합니다. 아니 오히려 더 효율적입니다. 외국어 공부를 하는 것은 외우고 잊어버리고 다시 외우고 하는 반복 작업입니다. 일정 시간 사고의 흐름을 유지할 필요도 없을 뿐더러 뭉태기 시간에 한꺼번에 몰아서 하면 뒤로 갈수록 점점 더 지루해져서 효율성이 떨어지게 되기 마련입니다. 짜투리 시간을 잘게 쪼개보면 쪼개줄수록 효율성이 극대화됩니다. 지루하지 않기 때문이죠. 어학 공부는 짜투리 시간을 활용해 자주 해보는 것이 중요하고 뭉태기 시간은 다른 유용한 일에 사용하면 좋다고 합니다. 외국어 공부가 적성에 맞느냐 안 맞느냐. 외국어에 적성이 많은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특성을 모아봤습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이 자료를 만든 사람의 결과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개개인이 타고난 선천적인 성격을 따져본 것인데 최종적으로 하고자 하는 의지, 끈기, 헝그리 정신 이런 것들이 훨씬 더 결정적인 변수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이건 넘어가고 일본어에 대해서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본어로는 남에게 미안한 것은 나쁜 것이라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일본어에는 우리말 나쁘다에 해당하는 와르이란 형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말 나쁘다와는 달리 일본어의 와루이는 실용회화에서 미안하다는 뜻으로 자주 쓰인다는 점에서 의문이 남아있었다고 합니다. 저도 의문이 남아있었고 이 자료를 만든 사람도 의문이 남아있었다고 합니다. 사실 이게 수업 때 교수님이 쓰시던 건데 안 쓰셔서 제가 또 구독자분들에게 설명해 드리려고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같은 친구끼리 테니스를 치다가 공이 엉뚱한 데로 쳐보내져서 다른 상대가 공을 슛으로 멀리 갔을 때 얘기입니다. 아, 와르이. 아, 나쁘다. 지각하게 되면 이거 와르이는 나쁘다가 되지만 이 상황에선 미안이란 뜻이 됩니다. 여기서 와르이는 나쁘다는 뜻보다는 상대에게 미안하다라는 뜻입니다. 이걸 보면 우리말에 좋다 나쁘다에 해당하는 영어 이 와르이는 문자 그대로 선악, 굿, 배드를 말하는 절대적인 판단 기준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항상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따지는 상대적 기준이 적용되는 것이다. 이 와르이로 이루어진 다음에 간단한 표현들도 우리말로 직역하면 아무런 뜻이 없는 엉뚱한 문장이 되어버립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따지는 상대적 기준에 따라 의역해줘야만 비로소 한국말의 뜻과 같은 뜻이 됩니다. 이ですね. でも悪いですね. 직역. 좋군요. 그치만 나쁘군요. 이상하죠? 의역하면 고맙습니다만 좀 미안하군요. 悪いけどそれがいいよ. 나쁘지만 그것이 좋아. 의역하면 미안하지만 그게 좋겠어. 너한텐 미안하지만 그게 좋겠어. 私の傘を持っていったらどうですか? 내 우산을 가져가면 어떠세요? 悪いですね. どうも. 나쁘군요. 고마워요. 직역하면 이렇게 되지만 의역하면 미안해서 어쩌죠? 고마워요. 이렇게 됩니다. 일본인들의 상대적 판단 기준에는 우리가 경계를 해야 할 요소가 있다고 합니다. 절대적 판단 기준으로 옳지 않은 악이라도 그때그때 상황에 다른 상대적 기준에 문제가 없으면 그만이라는 게 일본인들의 행동 양식이라고 합니다. 일본의 대표적인 속담 하나와 여고생의 인터뷰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까 신고 민나と一緒なら怖くない. 빨간 신호등 모두와 함께라면 무섭지 않다. 라는 뜻입니다. 되게 판단 기준이 되게 다르죠. 그래서 여고생의 인터뷰를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일본에서 원조 교세가 성행하는 걸 보고 와서 이 교수님이 하신 얘기인데 私は誰にも迷惑をかけていませんよ. 라는 뜻인데 이게 잘못됐네요. 그래서 되게 놀라셨다고 합니다. 한국 쪽은 이런 행동이 옳으냐 그르냐 잘했냐 못했냐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잘못은 했지만 크게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일본 쪽은 남에게 피해를 줬냐 안 줬냐에 초점을 맞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은 그 행동이 선하냐 나쁘냐에 초점을 맞춰져 있지만 일본 같은 경우는 그 행동이 좋고 나쁘고의 문제와는 상관없이 남에게 피해를 줬냐 피해를 안 줬냐에 초점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되게 많이 다르지요. 저도 이 얘기를 듣고 되게 충격을 먹은 적이 있어서 좀 고생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자, 오늘은 강의를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